저번 시간에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들 잭슨 폴록이나 윌렘드 쿠닝 같은 사람들을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크 로드코라는 사람부터 좀 알아보면서 이제 시작할게요. 앞에 있었던 잭슨 폴록이 상당히 액션 페인팅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라고 한다면은 마크 로드코 같은 사람은 생면 추상의 어떤 좀 선두주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번 시간에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로젠버그하고 그린버그하고 두 버그들이 얘기했던 미국의 최초의 세계적인 운동, 이 추상표현주의를 얘기할 때 처음엔 로젠버그의 액션 페인팅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먹혔단 말이야. 그런데 액션 페인팅이 계속해서 끝까지 추상표현주의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지 못한 이유는 잭슨 폴록 말고는 그다지 대표적인 액션 페인팅, 드로핑이라는 기법을 써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보통은 윌렘드 쿠닝처럼 중간에서 자기만 어떤 표현주의적인 것들을 더 많이 추구를 했었고, 특히나 마크 로드코 같은 사람들의 이런 모노크롬 회화, 생면 회화들도 있었기 때문에 액션 페인팅보다는 추상 표현주의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가게 된 측면이 있죠. 자, 로드코 같은 경우에 어떤 대표적인 미국을 상징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했던 화가라고 할 수 있어요. 1903년에 러시아에 있는 드빈스키에서 태어났는데 사남매였나? 어쨌든 막내로 이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그쪽에서 상업 일을 하다가 당시가 지금 뭐냐면은 막 러시아 혁명이 막 무르익던 시기, 사회가 요동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중세시대 마녀 사냥을 하듯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유대인은 사실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옆 도시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자 해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자신의 동네에서도 몇몇 유대인들이 막 사라져서 알고 보면 숲에 가보니까 막 구덩이에 사람들은 막 다 죽어서 쌓여있고 막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여기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로드코의 아버지도 같이 미국으로 고향을 떠나서 미국을 하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서 자리를 잡고 이제 부르죠. 가족들을. 처음에 형 둘 부르고 그다음에 자기 어머니 자기 막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불러서 이제 미국에 정착해요. 미국에 정착해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겠다 싶을 때 아버지가 죽죠. 가장이 이주하고 나서 한 1, 2년 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물론 같은 고향 사람도 있고 하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금방금방 정착해 나가긴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머리는 좋았어요. 그래서 21년에 예일 대학에 입학하는데 상당히 좀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러시아 태생이니까 러시아 일들을 많이 관심을 두잖아. 21년 어때요? 17년에 러시아 혁명 성공하고 21년 정도면 스탈린이 정권을 잡아가던 시기란 말이야. 아직까지 레닌도 있고 트로츠키도 있고 막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활동하던 시대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산주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때문에 어떤 그런 꼭 공산주의는 아니었지만 그런 전위적인 입장에서 학생 신문을 발행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일 대학에서 상당히 좀 반항적인 그런 학생으로 찍혔죠. 그래서 원래는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장학금이 취소돼요. 얘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 버티긴 하는데 결국 2학년 때 중퇴해서 학교하고는 인연을 끊죠. 나중에 이제 성공한 다음에 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주긴 하지만, 자, 1924년도에 이제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뉴욕 미술 학생 연맹, 잭슨 폴록이 활동했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화가 연습을 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특히 막스 웨버라는 사람한테 많이 배우고요. 밀턴 웨이버리 같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이제 독립미술가 협회 같은 그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추상표현주의를 점차
심화시키게 되는데 초기 작품들 그러니까 뉴욕 미술 학생 연맹에서부터 배웠던 그 시기를 리얼리즘 시기라고 한다면은 24년부터 40년까지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리얼리즘을 많이 배우죠. 그러다가 40년부터 46년까지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다가 46년부터 49년까지 과도기적인 어떤 모색을 하다가 49년 이후부터 이제 추상 표현주의, 특히나 자기만의 모노크롬 회화를 완성하게 돼요. 32년부터 44년까지 이디스 샤샤라는 사람하고 살았었는데 고향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자유분방하고 성격이 맞은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 또 이제 관심 분야도 비슷하고 로드코는 화가고 샤샤는 보석 가공, 세공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로드코가 아무래도 성공을 하기까지 한 40대, 50대 그때쯤 돼서 이제 성공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수입이 없잖아.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하죠. 이디스 샤샤가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은 좀 안 좋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로드코 자신도 이디스 샤샤를 보면서 계속 살면서 보니까 너무 여자가 속물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요. 또 어떤 면에서 이디스 샤샤가 또 삽을 잘했어. 그래서 보석상으로 상당히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둘이 이혼을 하게 되고 이제 45년에 이제 마리 앨리스 비스트리라는 사람하고 다시 재혼해서 잘 살다가 마지막이어서 한번 좀 별거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 살아가요. 그리고 38년 결국에는 시민권을 취득을 해요. 미국 시민권을. 그 이전까지는 그냥 글쎄 영주권을 받고 살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무작정 가서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이름 마르쿠스 로우스코비츠라는 이름을 지금 알려진 마르크 로드코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죠. 50년에 뉴욕 학파에 합류한 후에 52년도에 15인의 미국인전을 공동 전시하면서 빵 터트려요. 추상표현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유명 인물이 되어가죠. 그때부터. 상당히 유명한 일화로 한 58년도에 이제 시그램 빌딩이란 뉴욕의 유명한 빌딩이 있죠. 그 시그램 빌딩에 있는 호화 레스토랑에서 로드코한테 제의가 와요. 내가 250억 달러 줄게. 그림 한 몇 점 그려줘. 우리 레스토랑의 벽면을 장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요. 한 9개인가? 벽화를 딱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자 내가 내 그림이 걸릴 곳이 어떤 곳인가 이제 한번 가보자 해서 딱 갔어. 가보고는 실망하죠. 자신의 그림을 걸 장소가 상당히 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안 맞고 너무나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이 사람들은 그림에 대해서 상관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어느 좀 이름 알려진 화가의 비싼 그림이 걸려있다를 과시하기 위한 그림이었던 거야. 자기의 그림이. 그다음 이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그림을 계획했을 때는 좀 바닥에서 좀 떨어져서 높이 좀 붙여가지고 자신의 그림을 잘 관상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그 여건상 그것도 되지도 않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거절해버리죠. 다 만들어 250억짜리 그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는 내 그림이 걸릴 너네들은 내 그림을 걸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는 그냥 내가 가질게 하고서 나중에 자기의 개인 전시실이 어떻게 마련돼가지고 거기다 걸게 돼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작품이 구매자를 결정한다. 이전부터 모던 회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부터 현대화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전까지의 그림들, 인상주의 이전의 그림들은 구매자가 이미 있어요. 나한테 그려줘 라고 돈 주면서 그림을 그려갔단 말이야. 주인이 명백했던 거죠. 딴 말로 하면 회화의 주체가 화가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지. 장식적 도구로서 사용되는 측면이 강했는데 자 로드코에 이르러서 이런 선언이 나오는 거죠. 작품이 구매자를 결정한다. 작품이 스스로 작품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매긴다는 거죠. 자, 때문에 이런 말도 해요. 관람자 작품 사이엔 아무것도 놓아서는 안 된다. 작품에 어떠한 설명을 달아서도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관객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일이다. 내 작품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침묵뿐이다.
쉽게 말하면 좀 격하게 말하지만 닥치고 보라는 거지. 그냥 보고 느끼는 대로 내 그림에 대해서 그냥 경험해라. 느껴봐라.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감정은 너만의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는 내 작품을 변호할 생각이 없다. 내 작품은 스스로 변호한다. 상당히 글쎄요. 오만함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멀죠. 내가 그걸 만든다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만들어낸 그림이 그 자체가 스스로 자기만의 어떤 예술적인 아우라를 가진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니까. 물론 디자인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꼭 그래야만 하나? 그런 생각은 들죠. 왜? 아우라라는 거. 우리는 어때요? 아무래도 베냐민에 대한 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술의 아우라가 어떻게 된다고 해? 기계의 복제 시대,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아우라가 붕괴된다라고 얘기하죠. 원본이란 게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예술성이라는 거, 딱 이것만이 예술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로드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멋지게 숭고하게 딱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꼭 그것만이 예술이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팝 아트가 또 다른 대답을 내놓죠. 초기 리얼리즘 시대의 작품들이고요. 리얼리즘이라고 하지만 거의 표현주의적인 경향이 강하죠. 자화상이고요. 거의 지금 뭐 독일 표현주의적인 느낌이 많이 나죠. 전에 봤었던 어떤 작가의 감정을 강조하는 그런 그림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36년부터는 이제 서서히 초현실주의적인 느낌의 그림들을 그리게 돼요. 자. 특히 이 시대에는 신화적인 모티브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신화라는 것이 옛날 얘기잖아. 근데 꼭 옛날 이야기라서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 신화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신화를 통해서 현재에 있는 당대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뭐 사람들이 잘 알아봐 주지 않았었지. 그때까지는. 이미 이런 류의 시도들,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그만의 어떤 개성이랄까, 독창성이랄까, 그를 알아줄 만한 어떤 건덕지랄까, 뭐 그런 게 없었던 거지. 그냥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중견 화가로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46년, 48년부터는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때 택하게 된 게 바로 이 생면추상이란 거예요. 좀 화질이 안 좋아서 더 좀 안타깝긴 한데, 원작을 보면은 상당히 그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마치 그 그림 속에서 어떤 외침이랄까, 부름이랄까, 뭔가 자꾸 나한테 내가 스스로 내 속에서 뭐 어떤 감정이 생겨나고 또 그림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은 느낌. 단순한 색을 그린 게 아니라 그 색 속에 인간의 어떤 감정들을 녹여낸 그런 작품들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한 49년 그때쯤부터는 상당히 완숙된 자기만의 스타일이 딱 형성돼요. 이후의 스타일들은 거의 이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네모난 박스에다 색만 칠하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지하철에 달려가서 바로 캔버스에다 싹 그려놓고 1억만 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예.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 그걸 포착해내는 능력, 또 그걸 손으로 그려낼 수 있는 기교.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 없다면은
이런 그림은 솔직히 그리기 쉽지 않아요. 왜? 내가 그려놓고 내가 모르니까 계속 손을 봐야 되거든. 뭘 더 그려야 될 것 같고 뭘 더 그려야 되지? 혼란스러워. 내 자신이 혼란스러워지는데 자기 스스로가 예술에 대한 이것이 예술이다라는 신념이 있을 땐 그냥 단순하게 사각형 하나 딱 그려놓고도 완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어떤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화가라고 할 수 있고요. 참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걸 감정을 느끼라고 할 수가 없어 지금. 프로젝트가 너무 꽂아가지고 안타까워요 진짜. 모니터로 보면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아마 인터넷이나 책으로 직접 보셔야지만 이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류의 그림을 보면 좀 뭔가 좀 이런 것은 좀 이제 느껴질 수 있죠. 이 프로젝트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이 사람이 심오한 걸 내공이 쌓여 있구나,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거는 각자 자신의 안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완전히 뭐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인 거지. 네가 착해야지만 이 그림이 예술성이 있는 걸 알 수 있어. 그걸 누가 확인해 주냐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있으면은 누가 이걸 확인해 주고 안 해주고 상관이 없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과학과 이성의 시대잖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대고 언제나 딱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되는,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사회란 말이지.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예술이라는 거. 과연 이걸 측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그림이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어떻게 계측하죠? 이게 어려운지 단순한지 심오한지 난잡한 건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을까? 자, 어쨌든 칸트가 딱 두 개로 분류해요. 판단이라는 거. 우리가 딱 수학처럼 공식에 맞춰서 규정할 수 있는 판단도 있지만 또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예술성으로서, 감성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 있다고 하죠. 예술에 있어서의 판단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그리고 그것을 남들이 공감해 줄 때 형성되는 그런 판단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공감할 것이냐. 예술계가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기준이 없잖아. 측정할 만한 기준이 없고 어떤 잣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술이야 라고 주장을, 누가 더 큰 목소리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예술이 되고 예술이 되지 않고 그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비평가들한테. 비평가든가 어떤 친분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득을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하죠. 하다못해 돈이라도 주면서 좀 좋게 써주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비평가도 있지만 또 아닌 비평가도 상당히 많죠. 부풀려지는 거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이것이 옳아, 이것이 예술이야라고 맞아 라고 공감을 하면서 이 작품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인 목적, 정치적인,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이 그림을 평가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본질일까? 이 작품의 진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해지는 거죠. 문제는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그 평가가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
예술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되죠. 개인적으로 나는 이걸 상당히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상당히 심오한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걸 느껴지고, 근데 남들한테 이걸 객관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마치 종교와 같이 신이 계신 걸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남들한테 그걸 증명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혼동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과학적인 세계, 이성적인 세계다 보니까 모든 걸 과학과 이성의 잣대로 딱 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이 예술이라는 것이 들고 일어나지.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그게 아닌데, 그럴 수 없는데라고 계속 얘기하죠. 인간이란 것은 그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데, 인간 자신도 알 수 없는 모호함이 숨어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그 유명한 시그램 벽화고요. 좀 너무 어둡게 지금 돼가지고 밝게 뽑으려고 했더니 너무 허연 멀게져가지고 그렇게도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시그램 빌딩의 벽화를 못 줬잖아 결국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그 모티브를 이용해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다가 그려줬던 그림이에요. 68년, 69년쯤 되면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지치죠, 이 사람도. 예술에 대한 그 자신의 명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또는 그 평가가 여러 가지 계속 나오잖아. 팝아트도 나오고 오바트도 나오고 시대에 뒤떨어졌네 만에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계속해서 사회에서 비평이랍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흔들어 버리니까 상당히 괴로워하는, 하다가 결국에는 70년에 한 69년에 멜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별거 들어간 다음에 자신의 작업실에서 그림만 그리다가 70년에 자기 손목을 그어버려요, 새벽에.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한 67년, 6년부터였나? 그 어느 예배당을 위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물들 가지고 완성시켜서 로스코 예배당을 봉헌하게 돼요. 이름 자체가 로스코 예배당이야.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예배당 앞에 바넷 뉴먼이라는 또 다른 추상 표현주의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작품을, 조각품을 얹어놔요. 근데 바넷 뉴먼하고 이 로드코하고 상당히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잘 갔는데, 추상 표현주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이 잘 갔어. 서로 도와주면서 뭐 서로 예술에 대해서 막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막 하면서 잘 지냈었는데, 점점 로드코가 명성을 얻어가면서, 또 이 사람이 뭐 했냐면은 그냥 그림만 그리지 않아요. 좀 부잣집 있는 사람들 벽에 거는 장식물도 많이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시그램에서도 로드코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돈 버는 데에도 별로 그다지 거리낌이 없었던, 그러니까 예술은 배고파야 돼, 예술은 예술로서만 인정받아야 돼,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그 자신이 그렇다고 돈 벌기 위해서 막 그런 걸 추구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내 그림이 걸릴 수 있다면 뭐 돈 버는 사람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자신의 예술을 파는 그런 측면도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순수 예술을 지향해야 된다고, 그것만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뭐 바넷 뉴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너는 속물이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이디스 샤시한테 너 속물인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해버렸는데, 자기 자신조차 결국엔 친구들한테 너 속물이야 하면서 절교당하죠. 그런데 그 바넷 뉴먼의 주가품이 자신의 예배당에 떡하니 설치되죠.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로드코도 죽었고 바넷 뉴먼도 죽었어요, 둘 다. 그 누구도 거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사후에서 그 둘이 만났다면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은 좀 들죠. 과연 죽은 후에도 그들은 계속 싸울 것인가, 화해할 것인가.
이걸 보면서 참 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옛날 벽들 보면 어때요? 한 60년대, 70년대 시멘트 벽에다 페인트 발라놓은 딱 이런 느낌이잖아. 나도 우리 집이나 골목에서 이런 거 많이 봤거든. 이런 느낌이야 그냥. 근데 솔직히 그때도 햇빛이 반짝반짝 이런 데 비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아름다운데? 생각을 했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도 같은 아름다움을 느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아름다움이나 이 아름다움이나 마찬가지인데 얘는 몇백억이야. 내가 느꼈던 그 담벼락은 지금 이미 철거돼서 존재하지 않아요.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 물론 나만의 개인적인 감정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닐까? 그냥 주변에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 감정, 예술적인 감정들. 예술관에 갔을 때가 오히려 더 못한 경우도 있잖아. 좀 실력이 떨어진 화가들의 그림을 봤을 때는 아니 뭐 이게 뭐야 그래 볼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진리 기준들 솔직히 말하면 다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냈던 것뿐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죠. 그럼 이들보다는 좀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주목받았고 또 그만큼 인정받았던 작가들의 그림을 좀 볼게요. 이건 노문 루이스라는 사람이 1950년대 만든 만보 전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노문 블룸하고 프랭크 오하라라 같이 작업한 1960년의 손. 제목 없이 그냥 딱 봤을 때는 뭐 그냥 우리나라 수묵화처럼 뭐 그런 붓 가지고 그냥 휙 그렸나 싶은데 손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손 같아 보이긴 하죠. 좌측 상단에 보면은 핸드라고 또 적혀 있기도 하고요. 자, 이건 로버트 머더웰의 1949년작 여행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54년작 스페인 공화국에 대한 비가. 저기 뭐 스페인에 대해서 뭐가 나온 게 있어야지 이걸 스페인에 대한 비가인지 아닌지를 알 텐데 제목 말고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화면에 하나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검은색 뭐랄까 무슨 열대어 두 마리가 겹쳐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이 검은색을 봤을 때 어떤 그 육중한 느낌들, 검은색이 지닌 어떤 그런 슬픔의 감정들을 봤을 때 뭔가 비가라고 할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죠. 이거는 리처드 푸세트 나트라는 사람의 1950년작 하강하는 새의 형태이고요. 왠지 뭐가 이런 데 보면 낙하산 같은 게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왠지 새가 날개를 편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절대 모르겠고 전체적인 구성자에서 상당히 딱딱한 느낌을 주죠. 이거는 마크 로베의 1944년작 뉴욕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이제 잭슨 폴록이 뿌렸잖아. 붓을 가지고 물감을 뿌렸잖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칠한 다음에 못으로 긁죠. 긁어서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긁을 때 어때? 손이 그냥 가는 대로 긁혀지잖아. 그런 자의적인 느낌을 줬고요. 이거는 모리스 루이스의 1961년작 알파 파이.
이런 걸 보면 참 예술에 대한 어떤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죠. 가에다가 그냥 밑가만 쫙쫙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체 그림의 효과를 보면은 또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느끼게 되죠. 하단으로 뭔가 계속 쏠려가는, 시선이 쏠려가는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단순히 장난은 아니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장난이었다면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좀 이들도 느끼고 있는 어떤 그 감정, 어떤 시선의 변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바넷 뉴먼, 이건 48년작 하나됨이라는 작품이고요. 바넷 뉴먼은 거의 이런 스타일이에요. 수직선 하나가 그냥 내려와. 아니면 선 몇 개가 내려와. 근데 로드커하고 마찬가지로 이 선들이 주는 느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그냥 단순히 선이 그려진, 사무실에서 그리듯이 그린 그런 선, 아니면 우리가 작업하다가 그냥 긋게 되는 그런 선 정도가 아니라 그 선이 마치 어떤 하나의 의미가 있는 양, 어떤 심오한 가치가 있는 양 그려져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 그냥 공사장에서 이거 페인트 하나 칠해진 거에다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똑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예술가의 역할은 게 무엇일까? 뭔가를 창조하는 주체적인, 신에 맞먹는 그런 존재일까? 아니면 예술을 발견하는 존재? 고고학자처럼 막 땅을 파가지고 뭔가를 발굴하듯이 현실에서 어떤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발굴해내서 보여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운 좋은 사람일까? 로또 맞듯이. 솔직히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수십만의 젊은 화가들이 마치 펄럭과 같은, 앞으로 보게 될 앤디 워홀 같은 그런 위대한 예술가가 되길 꿈꾸면서 아직도 지하실에서 아니면 카페 같은 데서, 클럽에서 열심히 고뇌하면서 춤추면서 술 마시면서 예술이 뭐지? 고뇌하고 살죠. 그러다 이제 돈 떨어지면은 디자인 할게요 하고 우리한테 오고. 자, 요거는 49년작 일치라는 작품이고요. 마치 고속도로 중앙선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웃고 넘어갈 그림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이 붓질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움직임들, 저 두 선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붓질, 색들의 느낌들,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죠. 이거는 아담이라는 작품이고요. 근데 솔직히 여기에다가 화장실이라고 했어도 우리는 뭔가 느낌을 계속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왠지 아담이라고 하니까 이 굵은 선에서 어떤 역사를 느끼고 예전의 어떤 고대의 어떤 시간성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원시적이고 순수한 한 인간의 모습이 느껴지는 듯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토일렛이라고 딱 이름을 적어놔도 이 빨간 선에서 느껴진 어떤 한 인간의 고뇌를, 변비에 고민하는 한 인간의 고뇌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 이들한테 예술은 포착의 의미가 더 강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예술의 한순간을 포착해낸다 때문에 로드코도 작품이 자기 자신을 변화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마치 거의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품이 스스로 있는 거다. 우린 거기서 느끼는 거다. 작가의 어떤 주체성, 자기만의 창조성을 내던졌잖아. 포기했잖아. 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거는 66년작 누가 빨강, 노랑, 파랑을 두려워하는가. 심지어 여기에는 노란색이 없어요.
하지만 누가 빨강, 파랑, 노랑을 두려워하는가 하면서 아주 도전적인 제목을 내놓죠. 이건 브래들리 워커 툼린이라는 사람이 1953년작 넘버 10이라는 작품이고요. 넘버의 의미는 아시죠? 그냥 내가 10번째 만들었어요 라기보다는 내 그림에서 아까 전처럼 아담 같은 어떤 작품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작품 자체의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지 못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넘버링하는. 여기서 어떤 검은 바탕에 하얀색 이 사각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점점이 박혀있는 여러 가지 주황색이라든지 보라색, 흰색의 색들, 그걸 통해서 어떤 활기찬 느낌들, 뭔가 분주한 느낌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에는 뭔가 암울한 느낌. 뭔가 암울한 속에서 우리가 뭔가 활기차게 분주하게 뭐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 이것이 희망인지 절망인지 모를 그런 혼란 속에 있는 모습들.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죠. 이건 샌프란시스의 1957년 회화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58년 무제. 59년작 무제. 솔직히 우리나라의 많은 화가분들도 이런 식의 무제 많이 쓰시죠. 네. 딱 그려놓고 나서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무제란 이름을 딱 부여해 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는 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술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때가 더 즐거웠던 시대이기도 하죠. 왜? 이제는 그런 것까지 다 써먹었잖아. 앞으로 보게 될 개념 미술이나 그쪽 가면 이제 더더욱 황당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낭만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60년대 파란 공들. (63년작) SF71. (63년작) 무제. 이것도 65년작 무제고요. 근데 마치 붓질하면서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훅가시라고 할까? 그런 게 들어가면서 어때요? 좀 많이 반투명한 어떤 액체들이 막 요동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어떤 투명성 같은 것들. 이거는 69년 굽이치는 돛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70년작 SF70, 795. 이건 70년작 무제. 당시 작품들 보면은 1970, 04, 15 뭐 그런 식의 작품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 작품이 만들어진 날짜를 제목으로 정한 거야.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그 순간 이 제목의 이름이 정해졌던 바로 1970, 04, 15 바로 그날에 있었던 감정이라는 거지. 그날에만 느낄 수, 그날에 느꼈던 감정. 그 이후에는 똑같이 느낄 수 없는 감정들.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전에도 한번 후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간 의식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시간은 어때요? 끊임없이 흐르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끊임없이 현재 붙박혀 살잖아. 시간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로 나아가든가 미래, 현재, 과거로 흘러가든가 어쨌든 끊임없이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는 있는데 그 변화는 난 어디 있어? 현재에 있잖아. 그럼 그 현재에 내가 바라보는 그림. 내가 현재의 그림을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그림을 바라봐. 근데 그 시간이 똑같아요? 이미 달라졌지. 만들었던 시간과 바라보는 시간은 달라진단 말이야. 또 그 바라봤던 시간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은 또 달라지고 끊임없이 변화되죠. 바로 그 속에서 나는 과연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문제의식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청소년 때 어린 왕자를 읽었던 거랑 대학생 때 어린 왕자를 읽을 때랑 지금 어린 왕자를 읽을 때랑 어때요? 달라지잖아. 그 차이인 거지. 72년작 산타모니카, 89년작 SFF1636, 요거는 1990년대 SFP1638이라는 작품이고요. 뭔가 투명한 유리가 있는데 마치 깨져나가면서 뭐가 흐르는 듯한, 아니면 뭔가 물줄기가 와서 이 유리를 깨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뭔가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정답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뭔가가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건 아돌프 고틀리프의 1949, 1949년작 로마네스크 파사드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아른 시스킨드의 1948년작 시카고 4C라고 돼 있고요. 이건 아실 고르키의 1943년작 폭포. 이 아실 고르키라는 사람도 상당히 좀 중요한 사람인데, 왜냐면은 이 사람은 원래가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에서 추상 표현주의를 하다가 넘어온 거야.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 이 추상 표현주의를 알려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떤 가장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어떤 이후의 운동들의 대북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건 44년작 가는 닭의 벼시다. 상당히 쉽죠. 이제 여기 수많은 닭들이 지금 마당에서 난리치면서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닭인지 아닌지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들. 이건 에드 라인하르트의 1947년작 무죄. 자, 이건 마치 입체파 초기 느낌하고 많이 닮아있죠. 그 다음에 이거 53년작 추삼회화 청색.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작품인데, 자, 지금 파란색이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어때요? H자가 보이지 않아? 그냥 파란색으로 딱 칠한 게 아니라 파란색 칠한 다음에 조금 더 짙은 파란색으로 안에다가 형상을 넣어준 거죠. 그럼 이건 같은 파란색일까? 다른 파란색일까? 그냥 청색이지만 청색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걸 얘기할 때는 어때요? 그냥 단순히 청색 작품이라고 하겠지. 어떻게 돼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 속에는 뭔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예술의 어떤 다른 측면들, 보다 섬세한 면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윌리엄 바지오치의 1946년작 녹색의 형태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잭 투어코브의 1958년작 바다놀이. 글쎄, 파란색에다가 붉은색이 막 헤엄치는 뭔가 그런 듯한 느낌들. 근데 누군가는 이걸 화산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겠지. 그래서 막 볼케이노가 막 분출하는 듯한 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어때요? 화가가 이름을 바다놀이 딱 정해주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냥 바다에 고정돼 버리죠. 이건 제임스 브룩스의 1952년작 무죄. 이거는 조앤 미첼의 1965년작 허드슨 리버데일 라인 이런 작품이고요. 이거는 존 제인 벌린의 코라 혼돈이라는 얘기죠.
이건 케네스 놀런드의 1962년작 가뭄. 이거는 클리포드 스틸의 1945년작 무제. 이거는 1948C가 작품 제목이에요. 잠깐만, 몇 개나 남았지? 거의 끝나긴 했는데. 자, 좀 이거 다 하고 쉴게요. 이건 프렌치 클라인의 1956년작 버팀 때. 뭔가 수직으로, 아니 수평으로 긴 선 하나 쫙 가고 있는데 가운데서 뭔가 하나 버텨주고 있는 듯한, 지지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이거는 필립 거스턴의 1952년작 브래들리 워커 툴란을 위하여. 이거는 69년작 교회. 보면서 막 뭐가 있어 보여, 대단한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는 그 반대를 느낄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한 평가가 처음에는 뭐였냐면은 아니 이게 그림이야? 였어요. 이전까지 많은 그림들을 봤죠. 양식들을 봤어.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실력 없는 애가 그냥 그려놓은 그림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거지. 당시에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필립 거스턴은 바로 그걸 노렸어요. 실력 없는 그림처럼 보이는 것도 그림이잖아. 거기선 예술을 못 느껴? 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마치 내가 얘기했던 그 골목의 벽에 그려져 있던 페인트, 칠해져 있던 페인트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과 로스코의 몇백억짜리 그림을 봤을 때의 느낌과 감동은 똑같잖아. 감정은 똑같잖아. 둘 다 예술인데 뭐 어때? 왜 안 돼? 라는 거죠. 이건 한스 호프만의 1947년작 환영. 꿈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이죠. 좀. 이거는 헬렌 프랑켄텔러의 1952년작 산과 바다. 자, 앵포르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좀 특색이 좀 있어요. 앵포름의 뜻은 어떤 무정형을 뜻하는데 추상 표현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액션 페인팅, 드리핑이라는 거, 어떤 시간성들 아니면 어떤 표현주의적인 것들을 통해서 뭔가 기존의 관념들을 깨트리려고 해요. 그런데 앵포르멜 같은 경우는 예술 자체를 집중해서 보도록 만들죠. 그 예술, 그려진 작품의 어떤 질감,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더 잘 보기 위해서 만드는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지. 캔버스에 그려진 물감들, 붓질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빛의 느낌들, 질감들을 더 강조함으로써 예술에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또는 차가운 추상, 어떤 말레비치라든지 몬드리안, 칸딘스키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기하학적인 추상에서 벗어난 어떤 서정적인 추상, 뜨거운 추상이라고 부르는 것. 물론 그 몬드리안, 말레비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차가워요. 칸딘스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왜냐하면 칸딘스키의 기하학은 상당히 서술적이거든. 그때 봤을 때 어떤 기하학적인 도형들을 사용해서 뭘 만들어요? 이야기를 만들죠. 서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점에서 선이 점점 퍼지면서 어떤 뭔가 확산되는 느낌들, 뭔가 다시 집중되는 느낌들, 뭔가 그러면서 이야기가, 서술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지니까 좀 딱히 차갑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전의 기하학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가운 느낌에 반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인간적인 프리드로잉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점. 또 하나는 문명에 대한 회의.
계속 다다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회의하고 이것이 정말 맞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이 앵포로멜 같은 경우에는 45년 이후에 좀 시작이 되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장에 대해서 한 350만인가? 전사자만, 전쟁터에서 죽은 전사자만 하면 350대잖아. 1차 세계대전 때. 그걸 보고서 학이 질렸는데 한 20년 20년 지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또 한 번의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죠. 이번엔 600만이 죽어요. 도대체 이놈의 문명이라는 것이,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이성이라는 것이 뭘까? 학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2차 세계대전 때는 뭐가 있어요?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유대인 한 600만을 갖다가 또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어떤 뭐 악마가 시킨 짓이 아니죠. 인간이 한 짓이야. 근데 인간이 한 짓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도 원래 증오하긴 했지만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죠. 맨 처음에 뭐였어요? 처음에는 나치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이 사회의 악으로 규정할 만한 대상이 필요했던 거지. 그걸 갖다가 유대인으로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유대인 같은 잡놈들을 없애야지만 순수한 아리안족의 혈통을 보존할 수 있는 독일만의 생활 세계를 만들 수 있다. 딱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을 격리해 놓고 보니까 어쨌든 자기 땅에 살고 있잖아. 얘네들을 없애야 돼. 근데 죽이기는 뭐하니까 맨 처음에 계획이 아주 황당하게 나오죠. 마다가스카르 계획 해가지고 자기들이 붙잡아놔서 수용소에 수용해놨던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배에 태워가지고 저 아프리카 멀리 마다가스카르에 갖다 버리자. 지들이 알아서 살게끔 하려고 했는데 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영국 해군이 대서양을 쫙 막아버리잖아. 애들을 그쪽에다 갖다 버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에는 회의를 통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그게 뭐야? 죽이자. 자기네들의 아리안족의 게르만족의 가장 순수한 피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과학이었고 그게 문명이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주 그냥 특히나 예술가들은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라는 게 뭔지 아주 그냥 짜증이 날 대로 나죠. 이제 산다는 것 자체가 공포고 불안이고 괴로움이란 말이야. 자, 추상표현주의가 제스처를 중시한다면 앵포르멜은 마티에르, 재질감이란 걸 중시한다. 행동하는 것, 행동을 통해서 뭐 어떤 흔적을, 행동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을 중시했다면 추상표현주의가 막 물감을 뿌리고 뿌려진 흔적 같은 걸 통해서 시간성 같은 걸 나타내는 걸 많이 했다면은 앵포르멜은 마티에르라는 거. 그냥 물감을 딱 발랐을 때 그 물감이 지니는 재질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중시하죠. 질감에 대한 심미적인 감상, 그런 걸 많이 추구를 하고요. 어떤 재료의 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걸 많이 찾아요. 그리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했다. 사회적인 참여고 뭐고 사회 자체가 엉망이니까 그쪽으로 아예 바라다 보지를 않는 거죠. 그냥 예술을 통해서 어떤 이 사회의 암울한 거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게 어떤 앵포르멜이었다고 또 할 수 있어요. 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관련해서 해놨는데, 실존주의도 형태가 좀 많이 있어요. 뭐 메를로 뽕티 같은 사람의 몸의 현상학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지? 아무튼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종교적으로 좀 나가는 경향도 있었고, 사르트르처럼 어떤 무의 철학을 얘기하기도 하죠. 사르트르 같은 게 무의 철학은 뭐냐? 아까 저 얘기했지만 그 후설의 의식, 시간의식 어때요? 현재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나는 현재에 있는데 현재는 없잖아. 계속해서 과거, 현재로, 과거로 흘러가던가 미래로 나아가던가 언제나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나는 현재에 있는데 그 현재는 어때? 계속 움직이니까 내가 이미 생각했을 때는 뭐가 돼버려? 과거가 돼버리죠. 그걸 또 생각하면 또 그게 또 과거가 돼버려. 아무리 생각을 계속하고 해도 그건 뭐야? 생각한 것은 이미 과거야. 아니면 미래야. 생각한다는 것만이 현실인데 그 생각하는
행동 자체는 어때? 내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 생각한 후에는 뭐가 돼버려? 생각했던 것이 돼버리니까. 현재를 정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재는 정의한 순간 이미 과거나 미래가 돼버리니까. 결국 뭐예요? 나에게 현재는 없다라는 거지. 무다. 그럼 어떻게 됐냐? 그 물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를 끊임없이 궁리하고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바로 실존이죠. 뭔가 인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실존주의죠. 특히나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한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하던가 아니면 풀려나던가 그래서 파리로 돌아온 다음에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게 되죠. 물론 레지스탕스들은 사르트르를 안 좋아해. 근데 안 좋아했던 이유가 상당히 좀 웃기긴 한데 그 레지스탕스 운동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좀 사르트르가 맨 처음에 접근하려고 했던 쪽에서 그런 거야. 사르트르가 그래 유명하긴 한데 철학자이고 막 유명했어요. 근데 사르트르 딱 보니까 얼굴도 저렇게 못생긴 애가 하면은 독일군한테 바로 발각된다. 누군지 사르트르인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안 받아줬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고. 어쨌든 그래도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어요. 자신의 삶은 어떤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려고 했던 거지. 앵포르멜도 어떤 그런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서 좀 활동을 해요. 무엇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거죠. 포트리에 이 사람이 어떤 앵포르멜의 어떤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1898년 파리에서 출생했어요. 상당히 좀 아직까지 인상주의적인 어떤 후기 인상주의가 막 태동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죠. 1909년에 영국으로 이주해서 영국 왕립미술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스레드 미술학교에서 수학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러다가 1914년부터 17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중상을 입어요. 그리고 퇴역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화가의 길을 걸어서 20년대 표현주의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28년부터 어떤 앵포르멜의 전조가 될 만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그라타주 기법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캔버스에다가 두껍게 물감을 칠해요. 뭐 밧소 같은 거, 요새는 그런 거 많이 사용하죠. 밧소 같은 걸로 두껍게 흰색 칠한 다음에 거기다 그림 그리죠. 근데 그렇게 두껍게 칠한 다음에 긁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긁어내면 긁어낸 흔적들이 남겠지. 그 흔적들의 느낌들, 그런 걸 보려고 했던 거죠. 어떤 불확실성과 순간적인 시간성으로 대표되는 어떤 사건으로서의 예술 추구. 말은 되게 있어 보이고 어렵고 막 하지만 쉽게 말해서 캔버스에다 두껍게 물감을 칠해요. 그 다음에 긁어내요. 그럼 어떻게 돼? 긁어낸 흔적이 남겠지. 근데 그 긁어낸 흔적,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왜? 물감이 어느 정도 말랐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내가 긁어낼 때마다 옆으로 뭐가 뿔룩뿔룩 튀어나오잖아. 또는 너무나 굳어가지고 딸려 나오면서 어디가 뜯어져 나오기도 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뜯어지면 뜯어진 대로 그냥 나오는 그 순간에 어떤 흔적들이 남는 거잖아. 얘들도 마찬가지죠. 작가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인상파 이전에 고전주의 회화들이 생각했던 화가가 모든 기법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림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뭐야? 화가는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의 붓인 거야. 그래서 자연히 내가 뜯어내는 대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 형태 자체를 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보여진 어떤 예술적인 감성들. 자, 35년부터 39년까지는 생계를 위해서 스키 지도 교사로 활동하게 돼요. 스키 지도 교사도 하고 뭐 수영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을 해. 무슨 얘기냐?
초기에 앵포로멜이 실패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35년부터 39년까지 왜 이 시기가 바로 또 대공황 시기죠. 겹친단 말이야. 먹고 살 게 없어요. 독일도 난리 나서 나치가 정권을 잡지만 프랑스라고 얘기가 아니죠. 전 지구적으로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자리도 없고 이것저것 하게 되죠.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프랑스가 어때요? 아주 너무나 허무하게 독일한테 지죠. 우리가 쉽게 마지노선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그 마지노선이 뭐예요? 뚫을 수 없는 마지막 버티는 그 전선 같은 거잖아. 그게 뭐냐면 프랑스가 전쟁이 나기 전에 국경 지역에다 쭉 성을 쌓아요. 요새를 쌓고 거기다가 포탑을 얹어. 대포도 놓고 기관총도 놓고 해가지고 뚫을 수 없게끔 독일 학구의 국경선에다가 마지노선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어때요? 독일군이 미쳤다고 거기로 안 가겠지. 옆으로 삥 돌아서 벨기에 지나가지고 벨기에하고 프랑스의 국경이 있어요. 그쪽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전차 부대 가지고 와가지고 프랑스한테 항복을 받아낸단 말이야. 허무하게 딱 무너지고 나서 프랑스 애들이 우리가 프랑스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겠지.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죠. 레지스탕스들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도 레지스탕스로 활동해요. 파리 교회 샤트네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한 3년 활동하다가 1943년에 독일군한테 잡혀요. 체포돼서 투옥이 되고 거기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죠. 레지스탕스로 활동했으니까 간첩 혐의를 했든 뭐 했든 해가지고 수용소에서 이제 총살을 시키지. 그 자신도 그런 위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생애 거의 죽음의 끝까지 한번 가봤던 거지. 그 속에서 많은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거고. 자,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풀려나죠. 그리고 화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작품이 상당히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돼요. 1945년에 인질이라는 작품을 연작을 만들어내요. 수용소에서 같이 레지스탕스 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수용소에서 총살당한 전우들의 사진을 얼굴들을 그리는 거야. 주제 자체가 바로 그 시대가 원하는 거였지. 앙드레 말로가 여기에 대해서 고통의 상형 문자다라고 평해주면서 엄청난 평단의 지지를 받게 되죠. 또는 1956년에는 유격대원들의 머리라는 연작을 통해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련이 자신의 주변 국가들을 다 소련의 위성 국가로 만든단 말이야. 똘마니 국가로 만드는데 그 중에 헝가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우리는 자유를 원해. 프라하의 봄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막 데모해가지고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해가지고 잠깐 자유가 오는 듯 했는데 그걸 갖다가 소련 군대가 밀고 들어가지. 탱크를 다 앞세워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너네들 다 잡았어, 죽었어 하면서 다 잡아가지고 투옥시키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유럽에서 공산당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는 공산당이 어떤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이 사회를 바꿔야 될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진리다. 그런 생각들을 유럽의 지식인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헝가리 침공을 보면서 에이 소련도 똑같네.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도 포트리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소련에 항의하는 측면에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 설명은 많았는데 내가 이 사람 작품을 찾을 게 별로 없어. 자, 이게 1944년작 생명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냥 물감이 덕지덕지 칠해진 데도 어떤 알이 하나 들어간 알을 그려놓은 것 같죠. 뭔가 있는데 뭔가 여기서 뭔가 튀어나오긴 할 것 같아.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상당히 암울하고 갈색에다가 어두컴컴하고 막 표면은 덕지덕지 돼 있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죠. 예전에 고전주의 화가라면은 표면 아주 매끄럽게 아름답게 알 하나가 막
머리 위에서 뭔가 좀 뾰족뾰족 깨지면서 뭔가 병아리 같은 게 나올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렸을 것 같은데 시대가 변했지. 이제는 표면 자체도 막 너무나 지저분하고 뭔가 우둘투둘하고 그 속에서 그려진 알도 이게 알인지 뭔지도 모르겠는 뭔가 다 메말라 버린 듯한, 근데 그 속에서 생명을 느껴야 되는 어떤 현대인들의 절망스러운 현실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죠. 44년작 인질의 얼굴이라는 작품이고요. 보면 마치 여기에 뭐 이게 눈인 것 같고 이게 입인 것 같고 이게 코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왠지 얼굴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얼굴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죠. 요거는 46년작 부드러운 여자. 신이시여 여자는 어디 있나이까. 마르고 갈라진 메마른 이 표면에서 어떤 뭔가를 갈구하는 거죠. 요거는 47년작 아기의 표정. (56년작) 원근법. 글쎄요, 이 의미를 해독할 수 있다면 참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원근법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림을 얘기하면서 원근법 얘기하잖아. 특히나 근대회화까지 원근법 뭐예요? 이 세계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 그런데 그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모든 것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죠. 다 폭파된 듯이 막 우수수 흩뿌려지고 있어요. 원근법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자기들이 믿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진리, 어떤 사회 공통 규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만고불변의,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파편화되고 있는 거죠. 이건 58년작 작은 광장이고요.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그림들을 봤다면은 요분은 좀 그래도 상당히 즐거운 분이에요. 장 디비페 1901년 프랑스 르 아브르에서 출생했고요. 와인 판매상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크게 한 건 아니고 그냥 판매 상점, 대리점 정도 했던 분인데, 자 그래도 뭐 어떤 상점 주인 아들이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겠죠. 1918년 파리로 이주해서 줄리앙 아카데미에서 한 6개월 정도로 공부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버티지를 못해. 자기의 그림 실력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곤혹스러워해요. 그래서 결국엔 자퇴한 후에 그냥 자기 혼자 독학을 하는데, 말이 독학이지 그냥 자기 혼자 취미생활을 했던 거지. 그냥 그리는 걸 취미생활로 즐기는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도 하다가 1924년에 프란츠 호르라는 사람이, 이게 사람이 아마 정신의학 분석가나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정신병자들의 그림이란 걸 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정신병자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어때요?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죠. 상당히 그 불안정한 모습들, 어떤 현대인의 그 불안한 모습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불안정하게 그려지는 모습들이 정신병자들이 그린 거고 대동소이하단 말이야. 어떤 면에서 근데 정신병자들이 그린 그림은 어때요? 가장 솔직한 그림이죠. 자기의 내면을 가장 극단적으로 강렬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한 그림들이잖아.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신은 어때요? 전문 화가를
추구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했는데 그것도 자기는 하다가 포기해버렸잖아. 근데 그럴 때 그런 자기 자신이 정신병자의 그림을 딱 보고 나니까 아, 난 이것도 안 되겠는데? 그랬던 거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신도 그렇게 그리면 되잖아. 기존의 어떤 정형화된 그림들 대신에 정신병자들이 그렸던 그림처럼 나도 그리면 되잖아. 근데 그 반전이 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래서 좀 노닥노닥 살아요. 노닥노닥 살다가 1930년부터 한 42년까지 한 10몇 년 동안 이제 3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장시키죠. 사업을 좀 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림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와인 팔면서 그렇게 살다가 1937년에 에밀리 칼루라는 사람하고 재혼하면서 슬슬 이제 다시 그림을 손에 잡죠.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가 충격받았던 그 정신병자들의 그림에 다시 주목해요.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순수하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막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44년에 파리에서 첫 개인전을 전시하고 자신의 작업을 이제 아르브리라고 명명하게 돼요. 자연 그대로의 예술, 있는 그대로의 예술. 그냥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신분석학이랑 좀 그렇잖아. 이제 딱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정상, 이거는 비정상. 좀 그런 식으로 나누잖아. 근데 비정상으로 불렸던 것 자체가 어때요?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고 솔직한 거였잖아. 바로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내는 그림. 그래서 아르브리라는 것을 주창하죠. 그래서 이성과 논리보다는 어린아이와 정신병자의 그림처럼 순수한 것, 원시적인 것, 광기적인 것을 찾아서 그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들만큼 아름답다. 솔직히 미추라는 거 보기 나름이잖아. 지금 뭐 추상 표현주의에서 뭐 로드코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봤지만 뭐야 다 내가 보는 게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라고 하잖아. 그걸 남들이 봤을 땐 추하다고 할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땐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예요. 좀 전에 봤던 포트리의 그림만 해도 어때? 한 60년대 우리나라 사람이 포트리의 그림을 보면 어때요? 아니 저게 어떻게 예술일 수가 있지? 왜 저걸 예술이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라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 당연히 다 그냥 예술이잖아. 자, 나는 그것들을 반개성적으로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난 모습들을 그려서 인간적인 모습을 되찾게 했다. 어떤 나만의 작가적인 걸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나를 뭘로 생각하냐면 난 그냥 붓이다. 난 내가 작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저번 시간에 텍스트 얘기를 했지만 어때요? 그림에 있어서 작가라는 게 존재할까? 이 그림을 그린 건 물론 나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는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이 그림을 보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보면서 내 그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자기 그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나의 존재 자체가 어때요? 사라져버리죠. 또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지. 고전주의 화가라면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딱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화가지만 지금은 어때요? 예술을 찾아내는 거잖아. 이제 발견하는 거잖아. 내가 그리면서도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 추상표 잭슨 폴록의 그림들은 어때요? 드리핑 쫙쫙 뿌려.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나도 몰라. 뿌려봐서 그냥 잘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다시 그리면 되고. 때문에 작가 자신에 대한 어떤 주체성 같은 게 많이 사라지는 거지. 꼭 내가 원하는 식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만들어줘도 봤을 때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나타난 모습들로 그리게 했다. 근데 그럼으로써 뭐가 되느냐? 인간적인 모습을 찾게 했다. 작가가 살아있을 때 고전주의 같은 것들은 어때요? 작가가 살아있다 보니까 인간에 있어서 뭘 하게 돼? 인간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어떤 그리스 신화를 딱 그리면서
인간 어떤처럼 뭐 오디세우스를 딱 그리면 오디세우스처럼 영웅적이어야 돼. 막 하면서 영웅적인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그리고 아니면 무슨 나폴레옹을 그리면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위대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작가가 정의하는 대로 인간이 표현되죠. 근데 인간이 꼭 그런 인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 여러 가지 수많은 다양한 인간들이 있는 거고, 자, 그 러셀 같은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책도 썼지. 게으름의 찬양, 게으름에 대한 찬양. 솔직히 우리의 지금 현대적인 관념에서 게으르다라는 거 죄악시 되고 있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게으름이 죄악시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자본주의가 나타나면서 생산성이라는 거,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서부터 근면 성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지. 게으를 수 있어요, 인간도 얼마든지. 그것도 인간의 본능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때? 우리만의 잣대를 딱 들여서 이건 선, 이건 악 나눠버리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한 본성을 전체적인 모습을 갖다가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건 인간성, 이건 인간 아닌 것 나눠버리는 거잖아 지금. 그런 걸 벗어나겠다라는 거지.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그려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체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광기든 정상이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진정한 예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 내가 예상한 것만이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충분히 진정한 예술이 나올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예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또는 박물관에 간다는 것은 공동묘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아주 후련한 말이죠. 박물관에 가면 어때요? 큐레이터들이 주제별로 쫙쫙쫙 해가지고 전시를 기획해가지고 딱 전시하게 되죠. 이번에도 뭐 고흐나 피카소에 대한 전시들, 이것이 피카소다 하면서 보여주잖아. 이것이 고흐다 하면서 보여주잖아. 그런데 모든 그림들을 다 보여준 거 아니죠. 자신이 바라본 고흐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고흐의 또 다른 면들을 어떻게 해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죠. 작가들의 그림을 박물관에 모아둠으로써 어떤 면에서 그 작품들을 귀하게 보존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작품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야? 큐레이터라든지 관리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서 그 이면에 있었던 또 다른 작가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나의 개성, 작가의 어떤 주체성마저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아르부릴인 거지. 그럼 문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그럼 예술의 기술은, 예술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다 둘 수 있느냐? 어떤 그게 바로 진심 아닐까? 신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술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객관적으로 막, 그러니까 요새 하는 예술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걸 보면 어때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기술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때 가치가 어땠는지, 그림 색 연료는 어땠고, 그래서 가격은 얼마였고, 막 그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계속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측정 기준, 그 자체가 공정한가 생각했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마르크스의 화폐 어때요?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솔직히 따지면 화폐 자체의 가치는 없잖아. 화폐는 단지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 도구, 지불 수단에 불과하죠. 거기에 진정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 화폐의 어떤 사용 가치 뭐예요? 추우면 돈다발 모아가지고 불 떼가지고 불 쏘시게 만드는 거 정도지. 화폐의 진정한 가치는 뭐 10,000원의 가치, 10,000원짜리 딱 숫자 적어서 10,000원짜리 딱 만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00원어치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얘는 뭐, 단지 뭐야? 다른 10,000원어치 상품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보증서일 뿐이잖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술에서의 가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하느냐? 물론 그걸 즐겨요. 왜? 자기도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풍족하게.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 있는 그대로의 예술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이 사람이 추구했던 예술이고요. 62년부터 74년까지 우르루프라는 연작을 진행했는데 이게 좀 많이 유명했었고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열받는 게 뭐냐면은 피카소라든지 고갱이라든지 고흐라든지 디뷔페라든지 샤갈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씩 와서 전시회를 하잖아. 다른 작품들은 내가 많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았어요. 근데 앵프루면은 아직 내가 책을 못 구해가지고 못한 것도 있는데 여러 다른 유명한 작가들 그림을 내가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왜냐면은 전시회를 한번 싹 하고 나면은 저작권이 걸려요.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에 뜨여져 있던 저작권 없이 허락 없이 붙어 있었던 그 모든 그림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 내려야 되죠. 솔직히 인터넷에서 본다고 그 작품의 어떤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그 작품들을 뭘로 만들고 있는 거야? 하나의 교환 가치로 지금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거지. 돈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 작품이 작품일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잖아. 근데 예술성에다가 지금 뭘 자꾸 집어넣고 있는 거야? 저작권을 하면서 돈의 개념을 자꾸 붙여놓고 다른 사람들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피카소가 와서 이 상황을 본다면 또는 뭐 샤갈이라든지 모네, 마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짜증이 나겠지. 내가 말한 게 이거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왜?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작권으로 딱 내 거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딴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거든. 자, 이건 1927년작 겨울 배경이라는 작품이고요. 물론 좀 아직 연글지 않았구나라는 느낌 들어요.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마 초기작들이 망했겠지. 요거는 42년작 벗은 두 여인. 슬슬 자기 그림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42년작 지하철. 자, 파리 지하철 하니까 상당히 좀 낯선 느낌이지만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통된 게 파리 지하철이지. 사람들의 느낌이 어때요? 상당히 재밌죠. 즐겁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의 모습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 손이 있는 그대로. 내 손이 그려낼 수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 좀 표정들이 상당히 보면 다 재밌어요. 무슨 근엄하게 코스튬 가리고서 옆에 사람 막 훔쳐보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좀 우울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무표정한 사람도 있고 약간 웃는 사람도 있고 귓속말로 뭔가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또는 43년작 모자 가봉원. 물론 누드 모드를 앉혀놓고서 모자 하나 씌운 다음에 그린 거긴 하지만 제목은 모자 가봉원이죠. 실제로 모자 가봉원한테 이걸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보면은 의상들도 뒤에 보이고. 근데 상당히 어린아이가 낙서한 듯한 모습이긴 한데 상당히 유쾌하죠. 발랄하고 느낌도 시원시원하게 잘 뽑아서 나왔죠. 어떤 여성의 이 장난스러운 느낌, 개구진 모습을 좀 느낄 수 있고요. 요거는 1943년작 야한 누드. 어머나 참 야해라. 우리가 봤던 그 수많은 그림들 중에서 참 제일로 야한 것 같아요. 아주 재밌죠. 자, 44년작 파리 전경. 작은 상점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건 45년작 데스 누드. 죽은 사람의 어떤 누드를 그린 거라고는 하는데 글쎄 전체적인 느낌은 좀 죽은 사람의 어떤 그런 슬픈 느낌이 좀 있긴 남아있긴 하지만 또 이 사람의
그런 즐거운 장난기 어린 느낌도 같이 녹아들어 있죠. 자, 이건 45년작 마담 무슈. 왠지 마담이 어머 하는 듯한 느낌. 마치 아이가 화장실 벽에다가 쓱쓱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들. 이건 45년작 벽 속에 갇힌 사람. 이건 46년작 미셸 타피에. 이 타피에라는 사람이 앵포르멜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비평가죠. 이건 46년작 빨간 피부의 마법사. 마치 어떤 정신분열증 환자가 그린 것 같은 좀 산만한 느낌의 그림이고요. 이거는 47년작 낙타 위에서 플롯을 불다. 상당히 신비로운 느낌으로 다가오죠. 사막에서 낙타를 불고 있고 머리 위에는 태양이 비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사막의 이미지가 아프리카의 이미지가 좀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당시에 아프리카에 아직도 식민지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알제리 같은 경우는 한 70년, 60년대 후반까지도 식민지로 데리고 있었잖아. 베트남 같은 경우도 62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이건 47년작 자화상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라기보다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치 우리나라 그 동요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막 노래 부르면서 그림 그려가 해골밭이 딱 나와서 아이고 무서워하는 그런 느낌, 정다운 느낌이 더 들죠. 이거는 48년작 안장을 얹은 낙타와 아라빈.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 어느 한쪽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또는 이렇게 느비페처럼 어떤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으로,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에 대해서 어떤 문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타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지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속절 모르게 그냥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인간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과연 우리가 왜 순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9년작 파란새고요. 50년작 부인의 육체. 50년 불나방. 그리고 오여인이라는 작품이고요. 51년 유령의 달이 뜨다. 52년작 빛나는 대기. 이거는 53년작 산호탁자. 54년작 멋진 뿔. 이건 54년작 풀이고요. 이건 54년작 풍요로운 땅의 여행자. 이거는 55년작 작은 정원사. 56년작 나는 아름다운 나라에 산다. 이건 58년작 땅의 장막. 점점 더 추상화되다 보니까 질감만이 남죠. 이제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형상에서 계속해서 더 들어가다 보니까 추상으로 남게 되는 모습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상을 포기하진 않아요. 지금처럼 라파에트 갤러리. 이건 거의 뭐 진짜 그 초등학교 한 3학년생이 전국 우승했을 할 것 같은 그런 그림이잖아. 요새 우리나라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거보다 더 잘 그리겠지? 학원에서 엄청나게 스파르타 교육을 받으면서
똑같이 재현하는 그림들을 연습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잘 그리시니까 이런 거를 알고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작가의 내공이 느껴지는 거죠. 만약 이 사람한테 고전주의 양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대성하라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신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대가가 된 거지 지금.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솔직히 말해서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하지. 나보고 어린아이처럼 그려라. 10년 동안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른인데 어린이처럼 그렸다고 해서 이게 작품이 인정받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느낌들, 감정들, 어른이 느낄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른이 보고 싶어하는 어른이 볼 수 없는 세계, 상당히 좀 모순적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지향해야 되는 것이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자, 이거는 63년작 칼레로 가는 길. 이 시기부터는 지금처럼 우르르프 정원 66년작인데 지금과 같은 양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뭐랄까 하얀 바탕 위에 검은색 굵은 선을 그린 다음에 마치 빨간색, 파란색 볼펜으로 선 찍찍 그어서 그린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 앞에서 막 뭐라고 하는데 안 들릴 때, 졸릴 때 노트에다가 노트 펴서 딱 볼펜으로 끄적끄적 할 때 바로 그 그림들. 그 그림들의 원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르르프 정원 하고 비슷한 이제 형식으로 그렸는데 60년작 자화상이고요. 드뷔페를 할 때 많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아노, 그다음에 티포트 이런 식의 조각 작품도 많이 만들었었어요. 세계 명소 모형. 이거는 잡담하는 사람. 어린아이 낙서 같고 장난스럽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유쾌하고 즐거운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솔직히 뭐 어린아이보다는 한 중학생 정도 아이가 수업 듣다가 지겨워서 낙서한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긴 하지만 요거는 풍유법이라는 작품이고요. 74년작 네 번째 저명 인사. 74년 토론회라는 작품이고요. 왠지 두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75년작 사교활동 23번. 그 다음에 75년작 세 사람. 76년작 뒤엉킨 순간들. 하나의 양식에 고착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양식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면서 예전 것과 다시 합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양식들을 추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함 또는 정신병자의 광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죠. 솔직히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정형화돼서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도 상당히 사악하고 무섭고 괴물 같은 존재들이죠. 굳이 뭐 파리대왕 같은 작품이 아니더라도 파리대왕이 뭐예요? 한 16명 정도의 소년이 뭐 15소년 표류 같은 건데 정반대지. 표류해서 가서 한 30명인가? 막 무인도에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닷가에 살 것인가 산 위로 올라갈 것인가에서부터 서로 편이 갈리죠. 그러다가 점점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죽이로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변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명에 대한 어떤 어떤 부정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인간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린 끊임없이 어떤 아름다운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솔직히 현실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오히려 현실에서의 모습을, 광기적인 모습, 혼란스럽고 애매하고 모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솔직히 그런 실험도 있었잖아. 한 4, 5살 되는 애들한테 이제 장난감을 쥐어줘요. 그리고 잘 갖고 놀아야 돼. 한 다음에 나갈 때 그러죠.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갖고 놀면 안 돼. 하고 딱 나가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바로 다시 뒤돌아서 장난감을 막 가지고 놀아. 그러다가 문을 쳐다보면서 막 눈치를 보다가 누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딱 안 가지고 논 것처럼 딱 놓고서는 다시 제자리에 앉아있죠. 그러면서 딱 들어오면은 이제 관찰자가 실험하는 그 사람이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지. 이거 갖고 놀았니? 안 갖고 놀았니? 그럼 안 갖고 놀았어요. 100이면 100, 거의 한 90% 이상의 아이들이 다 뭘 한다? 거짓말을 하더라. 근데 그게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지. 그게 나쁜 짓이야 라고 하면서 하지 마 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그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좋은 아이들이 커갈 텐데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되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뭐 발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사회가 계속해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들 알려지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영원히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게 예수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영원히 좋아질 수 없어. 자, 78년작 좌표고요. 이 80년대 이 사람의 작업실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으로 아주 크게 돈을 버셨죠. 거대한 창고 같은 데도 이제 작업실로 마련해 놓으시고 작품들도 이렇게 전시해 놓으시고 어쨌든 즐겁게 인간성에 대해서 여러 측면들을 보여줬던 그다지 괴롭지 않게 앙증맞게 잘 보여줬다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또 다른 사람으로 조르주 마티웨라는 사람이 있어요. 1921년 프랑스 블로누시메르 출생이고요. 보기 드물게 법률과 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몇 명 있었죠. 뭐 칸딘스키 같은 사람도 그랬었고. 그러다가 42년도에 화가들의 작품들 전시회를 보고서는 철학이나 이런 건 인문학보다는 그림이 오히려 더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처음엔 비구상 추상, 그러니까 뭐 말레비치라든지 칸딘스키, 몬드리안류의 그런 추상을 그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46년부터 서정적인 추상, 앵포로멜로 전향해서 그리게 되는데, 자, 54년도에 본격적으로 앵포로멜에 참여하게 되고요. 특히 이 사람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관중 앞에서 직접 작품을 제작해서 완성하는 것. 우리도 TV 보면 간혹 그러신 분들 나오죠. 거대한 이따만한 붓 들고서는 동양화 하신다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한 이 정도 되는 교실만한 한지 펼쳐놓고 막 붓으로 싹싹 그려가지고 그림 그린 다음에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하는 거의 그런 그림들의 원조격이라고 할까? 물론 이 사람만의 트레이드마크지만 이 사람만이 시도했던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또 다른 측면에서 뭐였더라? 플렉서스 같은 거, 해프닝 그런 류의 운동들이 이미 그런 작업들을 좀 시작하고 있었죠. 앵포로멜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 수용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자, 3일간 21점을 제작한 적도 있어요. 57년에. 그래서 공개 시연으로 3일 동안 27개의 작품을 만들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림 제작한 방식 자체는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지금 작품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대한 캔버스에다가 붓질을 하죠. 추상 표현주의 뭐 잭슨 폴록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잭슨 폴록은 뿌리잖아. 그냥 뿌린다면 뭐예요? 물감 방울들이 알아서 달라붙게끔 달라붙은 다음에 흐르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그건 작품이 예술을 만드는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손을 놔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붓을 잡고서 그리죠. 붓을 잡고서 그리되 어떻게 그릴지는 나도 몰라. 낙서하듯이 뭘 그려야지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붓이 가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붓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작가로서 뭔가를 계획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이 알아서 손을 이끌게끔 냅두겠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인상주의에서부터 뭐 초현실주의라든지 표현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좀 난감하죠. 이거 이제 시작하신 것 같은데 끝 완성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래도 뭔가 작품인가 싶은 느낌이 들잖아. 우리들의 눈에는. 자, 이거는 1950년대 작품이고요. 자신을 붓으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어떤 손을 놓지는 않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작품이 작품을 만드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작품이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건. 마치 우연처럼 보이긴 하지만 작가의 숨겨진 무의식적인 의도가 담겨진 그림이죠. 그런 면에서 잭슨 폴록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잭슨 폴록은 뭐야? 그냥 뿌린 다음에 지가 알아서 그려지는 거잖아. 내가 모르잖아. 의도하지 않은 그림.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모르는 그림인 거지. 요거는 54년 도드란 작품이고요. 어떤 이 사람만의 그런 스타일이 느껴지죠. 거대한 중심적인 형태가 있고 그 중심적인 형태에서 뭔가 장식적인 형태들이 붙여 나오는 어떤 면에서는 왠지 공상과학 만화에 나올 법한 우주선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보면 거의 비슷한 모티프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사용돼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작품이었던가 그 다음 작품이었던가 이거였나? 이 중에 하나는 그 칼기 폭파 사건 있었잖아요. 우리 대한항공이 미국에 갔다 오다가 어때요? 소련 영공 쪽으로 잘못해서 침범하니까 격추해버렸잖아. 소련에서. 그래서 한 200명 가까이 죽었죠. 한 160몇 명인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항의하는 뜻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단지 예술을 위한 예술, 순수한 예술만 추구한 건 아니에요. 당대 사회 상, 정치적인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 고전주의 미술처럼 그냥 돈 받고 그리는 그림이라면 그런 그림들 그리지 않겠지. 화가가 자기의 어떤 주장을 내세울 수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화가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림들을 그리잖아. 근데 그것이 꼭 순수한 예술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되는 것들, 자기가 충격을 받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시조격인 게 바로 게르니카고
그 이전까지도 전쟁화는 많이 그려졌어요. 전쟁에 대해서 많이 그렸는데 그 이전까지의 전쟁에 대한 그림들은 국가라든지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부탁해서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전쟁을 미화하는 그림들, 승화시키는 그림들이었다면은 게르니카 이후로는 화가가 전쟁에서 느낀 감정을,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바뀌죠. 여기서 어떤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작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들이 표현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얼척없다고 하죠. 왜? 이 사람의 스타일로 표현된 그런 항의의 그림들, 전쟁 반대라든지 민간인 학살 같은 그림들. 그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건 좋겠지만 그가 표현하는,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거리가 좀 남겨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만약에 광주 학살에 대해서 프랑스 화가가 광주 학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 근데 그 사람이 그린 광주 학살에 대한 느낌들, 표현들, 감정들 정말 그 당사자들이 그 그림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감정을 느낄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하면 그런 분들은 좋아하세요. 왜? 나에 대해서 누군가 인정해주고 나에 대해서 누군가 그림을 그려준 거잖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그림이란 말이지. 이런 조르주 마테 같은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그린 그림이야. 이걸 보고 이걸 가져다가 광주 시민들한테 딱 보여주면은 그래 우리의 감정을 정말 잘 표현했어. 그럴까? 이 그림 속에 뭐가 그려져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 이 속에 있는 그림의 내용 자체는 이해 못한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예술의 역할이 뭐지? 그림을 그려서 그 내용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예술의 목적 아니었을까? 왜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로서 예술을 표현하는 걸까? 어떤 기표와 기의의 문제. 사과가 있는데 어때요? 사과를 그냥 보여줘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굳이 사과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줄 때 그것은 어때요? 진짜 사과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림으로 그려진 사과. 기표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때의 기표는 뭐가 돼요? 그림을 그려낸 화가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만들어진 기표잖아, 그건. 진실이 아니죠. 화가가 만들어낸 진실이지. 어떤 원본과 가상의 문제 같은 것들. 수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죠. 자, 또 다른 작품이고요. 70년대, 72년작, 75년 작품이고요. 79년, 또한 80년대 작품. 근데 어떤 힘이 느껴지긴 해요. 어떤 폭발력이랄까, 어떤 뭔가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은 있죠. 근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화가 자신도 모르거든. 왜? 만들었을 때도 내가 뭘 목적하고 그린 게 아니잖아. 근데 그리고 나서 봤을 때, 1년 후에 봤을 때, 10년 후에 봤을 때, 이 사람도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이 어때? 계속 변화버리잖아. 무엇이 이 사람이 정말로 원했던 것일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지죠. 단지 이 작품이 있다는 것만이 현실이 돼버리는 거지. 실존이 돼버리는 거지.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는 끊임없이 우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고전주의 회화하고 현대미술, 특히 추상표현주의, 추상화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전에는 그림 그린 사람들의 목적이 그대로 담겨 있단 말이야. 그림은 그림 그린 사람의 목적을 담은 매체에 불과해요. 근데 추상회화로 들어가면서부터 이건 그냥 매체가 그냥 단순한 매체가 아닌 거야. 매체만의 또 다른 새로운 정보들을 생산하게 되죠. 결국에 또다시 어디로 가느냐? 칸트의 사물 자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식의 문제에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람이 이 물체를 봤을 때 이 물체의 모든 본질을 다 볼 수 없잖아. 시각적으로만 해도 어때요? 앞면만 볼 수 있지 뒷면 못 보죠. 손으로 무게를 댄다고 해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또 모르죠. 인간이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이 사물에 대해서 파악은 할 수 있지만 또 자기의 감각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잖아. 모든 사물들이 근데 어때요? 자기 자신마저도 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다 남아있죠.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 이런 뭐 주사위를 하나 딱 만들어 놓는다. 난 주사위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이걸 돌려가지고 숫자를 맞춰야지. 하지만 주사위를 다른 식으로도 쓸 수 있겠지. 뭐 바람에 안 날리게 종이 위에 놓고서 바람에 안 날리게 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블럭 쌓기용 장난감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윷놀이용 말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어떻게 사용될지는 인간은 여기다가 딱 주사위로만 목적을 한정해 놓지만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새롭게 새로운 용도로 쓰게 되잖아.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하지 않았던 쓰임새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죠. 뭐 때문에? 이 물자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물 자체라는 것 때문에. 또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전제성이라고 하는 거.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가능성. 그러다 현대는 다시 텍스트라고 얘기하죠. 분명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내가 그걸 내 목적에 맞게, 의도에 맞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쓰고는 있는데 또 다른 쓰임새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예를 들어서 컵 같은 거. 컵은 뭐예요? 물 담아 먹기 위해서, 커피 담아 먹기 위해서, 차 같은 거 담아 먹기 위해서 만든 게 컵이잖아. 하지만 누군가는 그 컵을 갖다가 동전을 집어넣어줘 저금통처럼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흙을 담고서 식물을 심어가지고 화분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한테 주어지는 사물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지만 우리의 목적대로만 존재하지는 않죠. 수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새롭게 쓰여지고. 그럴 때 어때요? 이 매체라는 것은 이미 새로운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우리는 얘를 A라는 걸로 만들어 놓지만, 주사위라는 A라는 걸로 만들어 놓지만 끝에 가서는 뭐 A 다시 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장기말이라든지 윷놀이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창조라는 거죠. 예술적인 창조. 내가 목적한 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의미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감정, 새로운 해석, 새로운 예술적인 영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건 86년작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을 신격화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엔 예술인 것 같아요. 얘만의 고유한 아우라가 있는 것 같긴 해. 어떤 얘만의 이례적인, 원본적인 진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솔직히 생각하자면은 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물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얘도 가지고 있는 거고, 얘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도 가지고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각각 고유의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 속에서 자기만의, 우리가 바라보기만 한다면 바라보는데 그게 다 예술이 될 수 있잖아. 뒷시장의 샘, 간단히 생각해서. 그냥 버려질 단순한 남자 소변기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술이라고 바라봤을 때 그건 예술이 돼버리잖아. 그렇다면 그 예술과 이 예술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만들어낸 예술과 발견한 예술.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 모든 것을 예술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뭐예요? 예술계지. 우리들이 만들어낸 어떤 예술에 대한 비평, 지적, 연구, 평가들. 우리들의 사회가, 우리들이 만들어낸 사회가 예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또다시 인간은 소외되고 말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 뭘 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어떤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지만 내가 독단적으로 전용할 수 없는 세계. 그것이 예술이 아닐까. 또는 그것 때문에 예술이 지금까지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왜? 이 현대사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통제해서 자기의 마음에 맞게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 그런데 그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에 쓰는 게 바로 이 예술이라는 거죠. 자, 89년작이고요. 이건 90년대 작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앵포르멜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세계 미술 그리고 미국의 사실주의. 지금 미국의 어떤 예술 사조가 그냥 뭐 추상회화에서 추상표현주의부터 해가지고 팝아트로 그냥 쭉 그렇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바탕이 또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미국적인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한편에서는 사실주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몇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네요. 예상보다 많이 일찍 끝난. 자, 오늘도 하루도 수고들 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게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